안녕하십니까. 홍대겸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국가직 7급 2차 국가직 기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일단 제가 이 기출 문제 중에서 여러분 일단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단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 나올 게 나왔다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중요 판례 위주로 나왔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출들을 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 수험에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기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기출됐다는 거는 워낙 되게 중요한, 교수님들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기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일단 바로 해설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네요. 자, 영토조항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헌법 제3조와 4조인데요. 일단은 제가 물론 해설 강의, 이거 문제만 해설하면 되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쟁점이 어떤 건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헌법에 제3조와 4조가 있습니다. 요건요 모순되게 보여요. 왜냐하면 3조가 바로 영토조항인데 영토조항은 여기 1번 지문과도 연관이 되지만 자, 영토조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게 바로 이 3조입니다. 한반도예요, 한반도. 북한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 4조에서는 우리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을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4조고요. 북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3조입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지 않을까에 관한 쟁점이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거 두 개 모순일까? 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는 모순이 아니다.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되게 중요한 지문들이 지금 다 등장했어요. 자, 1번을 보시면 우리 헌법이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효력을 미치고요. 당연히 북한 지역은 당연히 영토가 됩니다. 당연합니다. 3조 때문이죠.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이 영토에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그럼 어떨까요? 대한민국 영토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화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귀화 절차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국적을 가질 때 필요한 절차잖아요. 그래서 이 3조에 근거한 그 이유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2번 남북 합의서. 자, 그래서 이 남북 합의서는 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하면 문서인 바라고 했고요. 자,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공동성명 및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조약은요. 바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린 나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데 조약이란 걸 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이걸 좀 회피하는 얘기죠.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거죠. 국가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냥 어떤 단체 하지만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 이런 새로운 표현을 쓰면서 북한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로서 우리가 맺은 이 남북 합의서라는 거는 조약은 아니야. 이게 결론이었어요. 조약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특수관계인 어떤 집단과 이런 거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의 그런 걸 맺었으니까 조약이라고 볼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3번은요. 자, 개별 법률 적용 내지 준용에서는 특수적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3조에 따르면요. 북한 주민은 당연히 한국 국민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법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이 미치지는 않으니까 외국인처럼 볼 수 있지만 외국인처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냥 준하는 정도로 규정해서 그거에 걸맞게 우리 법 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의사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의사를 할 수 있을까? 애매하죠. 대한민국, 북한도 우리나라, 이 3조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헌법상의 여러 통일 관련 조항들이죠. 요거 4조 대표적인 거. 자, 요거는 국가의 통일 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의 기관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주 유명한 틀린 지문이죠. 자, 이 통일 관련 조항들이 있어요. 우리 통일해야 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라는 조항들이 있고요. 이게 같은 논리로 바로 기본 원리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도 같은 개념이에요.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뭐가 있습니까? 법치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거, 국민주권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알겠어. 우리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4조도 비슷한 통일을 우리 평화적 통일해야 돼라는 선언하는 그런 조항이죠. 그런데 이거는 되게 우리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여기뿐이에요. 요걸 통해서 바로 평화적 통일 추구권이라든지 가령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투표권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기본권이라는 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질문이고요. 이거는 제가 기본 원리도 같이 설명드리는 게 통일 관련 조항이나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이념적인 조항들 그리고 이념적인 이런 원리들은 실제로 해석 기준으로서는 작용이 되고 재판에서 활용은 되지만 그걸로 통해서 바로 구체적인 어떤 특정 기본권이 나오진 않는다는 요 논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문만 봤을 때는 여기는 정말 특혜급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3조 4조 문제군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풀다 보면 그런 감이 생기실 거예요.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3조 4조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체계 정당성의 원리입니다. 체계 정당성의 원리라는 건요, 여기 나와 있는 지문만 쭉 읽으시면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요것만 해도 공부가 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이게 체계 정당성의 원리라는 건 바로 나오네요. 자, 요겁니다, 정의는요. 자, 체계 정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적인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이다라고 했네요. 이거예요.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헌법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규범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적어도 하나의 어떤 큰 체계 안에서는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되거나 모순돼서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체계 정당성의 원리고요.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사실 법치주의 원리에서 파생된 거긴 합니다. 자, 일단 이게 의의니까 요거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 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표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러면 체계가 하나 살짝 벗어났으니까 바로 위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지문이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요거를 위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체계에서 조금 벗어났다. 그래서 바로 위헌이 아니라 요거를 바로 심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헌법 재판에서 심사를 통해서 그 평등 원칙이라든지 비례 원칙, 이게 위헌 심사의 기준이잖아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심사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 이번 지문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당연히 알 겁니다. 어떤 교과서에나 다 실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3번 보시면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에 모순됨이 없이 체계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헌법적 원리지만 맞는 말이지. 곧바로 입법자를 기속하는 것처럼 볼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지문이죠. 요게 정답인데. 자, 입법자가 뭔가요? 입법자는 규범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체계 정당성의 원리라는 거는 이 체계 안에 이 규범들이 다 안에서 모순되지 않게 딱 일관되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입법자는 있죠. 입법자를 기속하나 기속하지 않나. 아니, 입법을 할 때, 애초에 입법할 때 이렇게 나온 것을 입법해야지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입법자는 당연히 이 체계 정당성의 원리 당연히 기속돼서 이 안에 이 체계를 다 보면서 속된 말로 이 왁구를 보면서 이 안에 딱 들어오게끔 규범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속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4번 보시면 규범 상호 간의 체계 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는 거죠. 맞습니다. 금지하여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밖에 있는 이렇게 규범, 그 체계 외에 있는 이런 규범들을 못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입법자를 기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을 제대로 안다면 4번도 할 수 있어요. 봐요.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이념이죠. 그렇죠. 이렇게 마음대로 입법하지 못하게 이 입법자들에게 뭔가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체계 정당성 원리의 아주 가장 원칙적인 그런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시면 대통령과 행정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 가시죠. 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자 일단은 한번 질문 보시면서 보시죠. 1번 재판 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이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어떤가요? 네. 일단은 재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재판에는 당연히 민사, 형사, 뭐 행정, 뭐 헌법재판 다 있습니다. 그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아니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도 하나의 재판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너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2번 보시면 헌법 제27조 1항의 재판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보세요.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요거는 여기에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27조 우리 이 재판받을 권리의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는 왕이라는 사람이 재판권, 입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왕이 재판도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보시면 왕이 결국은 대법관이에요. 아니, 왕이 판사고 왕이 그 판결도 내립니다. 이때 생각해 보시면 아니 자의적으로 왕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자의적으로 얘를 사형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인치에서 벗어나 이제 법치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법권은 절대 행정부나 입법권과 전혀 독립된 사법부에서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부 안에서도 그리고 신분이 보장되고 아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법관, 판사들한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아시죠? 형사사건에서 어떤 특수한 몇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이라고 하죠. 그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경우 그때만 할 수 있는 권리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래서 어쨌든 뭐 장황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 법원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치 그럴 것 같거든요. 마치 그냥 이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거는 당연하지만 국민 참여를 받을 권리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요건을 다 갖췄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에서 이 면전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재판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의와 구두변론적으로 보장돼야 공사진의 답변과 이중에 재판에 먼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다 좋은 말이잖아요. 당연합니다. 자, 보시면 뭐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되고요. 그거를 공판이라고 해요. 여러분 공판정에서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공판에 뭘 주는 말인지 아세요? 공개 재판. 모든 재판은 공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판이니까 당연히 공개돼야 되고 또 재판을 질질 끄면 안 되죠.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안에서 봐야 되죠. 법관은 완전히 객관적인 제3자이기 때문에 얘 앞에서 증거 자료도 해야 되고 방어도 보장돼야 되고 한다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요. 자, 4번 보시면 형사 피해자에게 약식 명령을 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거 요게 바로 위헌인가? 라는 판례인데요. 요거는 위헌일까요? 합헌입니다. 이건 합헌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형사 피해자,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사 피해자. 저도 뭐 형사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저는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피해자 대리만 거의 저 20건이 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해자분들 만나시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재판에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 재판에 왜 나는 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형사재판의 당사자는요,
형사재판 당사자는 바로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이 두 사람만 당사자예요. 그럼 피해자는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잖아요. 그거는 당사자 진술이 아니라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신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증인신문 때문에 한 4시간 갔다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래서 이 약식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딱 봤을 때, 검사가 봤을 때, 요거는 되게 큰 사안이 아니고 재판까지 굳이 안 가고 바로 한 방에 그냥 약식명령으로 끝내겠다. 되게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경미한 사건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이때 피해자한테 고지를 하지 않아. 고지를 굳이 해줄 의무가 없는 거죠. 사소한 거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는 통지는 갑니다. 언제 재판이 있어요 정도는 통지는 오는데 약식명령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현재 판례고요.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요즘에 점점 피해자는 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왜 배제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많아서 아마 앞으로 어떻게 입법이 개선될지는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5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여러분이 형사사건에 휘말렸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혼자 일일이 경찰 조사 받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정말 그대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면 웬만하면 정말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헌법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요거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유돼야 하므로,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차원이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잖아요. 이건 바로 피의자나 피고인이죠. 얘네 권리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피의자나 피고인.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 구분하셔야죠. 여러분들은. 피의자는요, 아직 검사에 기소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의 그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의심받는 자, 아직은. 드디어 그 다음에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간다? 그러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수사 단계에서는 그냥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들을 위한 권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예요.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야. 참여할 권리. 이건 다르죠, 차원이. 이거는 변호인의 권리야. 차원이 다르죠. 그럼 과연 이것도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느냐? 우리 판례는요,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이 권리도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잖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실현할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서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요거를 침해하면, 그래서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침해한다는 겁니다.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변호인이 옆에 앉아야 되는데 피의자 뒤에 가 있어요. 이러면 변호사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뒤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요구는 변호인의 위헌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해 두시고, 나올 게 나왔어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나올 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등에 대해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폐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차단막을 딱 설치하는 거예요. 증인신문 절차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거 어제 갔던 제 재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범죄거든요. 성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이랑 마주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도 하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보통 그렇지 않고 보통 차폐시설 이렇게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뒤에 앉아서 목소리만 듣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얼굴 보면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허용이 된다. 합헌이다. 이 차폐 시설은요. 그리고 당연히 증인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이 증인은 거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크니까요. 자, 그러면 3번을 보시죠. 헌법 제12조 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 퇴거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다 적용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당연히 형사 절차에서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강제 퇴거 이것도요. 어찌 보면 형사와 거의 굉장히 유사합니다. 강제 퇴거시키고 그리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구속도 가능하거든요. 임시보호라 구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 절차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여기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고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변호인의 수사 서류 열람 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조력 받을 권리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이자 국정 수사가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사 이게 왜 나오냐면 보통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 피고인 편에 피고인 대신 싸워주는 게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랑 검사 싸울 때 서로 같은 증거를 보면서 같은 자료를 보면서 서로 논박을 해야 될 텐데 보통 수사는 얘가 하니까 모든 수사 자료가 다 검사한테 있어요. 그러면 이 검사한테 있는 거 얘는 판사한테만 내지. 판사한테는 내야죠, 당연히. 판사는 다 봐야 되니까. 우리도 내긴 내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뭔가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요 수사 서류를 열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같이 봐야지 공정하게 게임에 설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요거 수사 자료 없이 그냥 피고인 말만 듣고서는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열람 등사권은 너무 중요한 거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지만 그냥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헌법재판소법, 요거는 저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이죠. 이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네요. 자, 요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요거 그냥 판례입니다. 다 판례 쭉 나열했는데요. 보시면, 1번 보시면, 옛날, 그 형의 실효, 어떤 법률 이름 같은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떤 이 법률의 해당 조항이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 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지 아니해서 수사 경력 자료에 기록된 개인 정보가 당사 사망 시까지 보존되면서 이거 이용하는 거. 요거 문제가 있네요. 자, 일단은 그 지문을 보시면 결정권의 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제한과 침해는 너무 다른 거 당연히 아시죠? 자, 제한. 기본권에 어떤 기본권이 있고 이게 제한이 되면 이제 비로소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요건이에요. 헌법재판이 시작된 요건. 제한되니까 시작했고 판단을 해봤더니 침해더라. 이러면 이게 바로 위헌이 나오는 거예요. 위헌이 나오는 거고 침해가 아니더라라고 하면 합헌이 나오는 겁니다. 제한과 침해는 다른 영역이에요. 자, 이거는 제한에 해당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보시면 일단은 당연히 어떤 사건이든 간에 수사 경력 자료를 보존기관을 보통은 다 규정에 넣죠. 어떤 법이든 어떤 자료를 모았을 때 그거에 대한 보존기관은 어디다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의 모든 법에 있는데 예전 법에 이게 없었나 봐요. 그러면 이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되긴 하겠죠. 영구히 보존돼 버리니까.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익명 표현을 사전적 포괄적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요거 익명 표현의 자유와 결정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게 꼭 워낙 서로 비방하거나 헛소문 퍼뜨리는 분들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다 쓰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헌법 재판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 이제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익명 표현의 자유와 결정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익명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에서 익명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실명으로 쓰는 거는 정말 뭔가
공개된 장소에서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실명 없이 익명 뒤에 숨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더 자유로운 의견이 많이 나오고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익명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요거를 제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부분 요거. 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질문이고. 자, 3번 보시면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 주체적을 특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에 관한 문제네요.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면 개인정보가 무엇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개인정보에는요,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핵심.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요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요거죠, 사실은.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 말한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할 수 있어요. 우린 개인정보라고 하면 굉장히 내밀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가령 그렇죠. 제가 만약에 어디 이렇게 강의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에 관한 거, 이것도 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죠. 이게 공개된 자리든 어디든 비밀의 뭐 사석에서 했던 자리든 간에 상관없이 이건 개인 정보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요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공개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발언 이런 것들도요 당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을 합니다. 자, 4번 보시면 용산경찰서장이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위치 추적 자료를 제공받아서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 검거를 위하여 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금지 급여 정보를 제공받은 거, 이거는 중대한 침해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상황이냐? 용산경찰서장이 뭐 판례를 당연히 아시는 판례지만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자, 용산경찰서장이요. 아니 충분히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어. 자료 제공받아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아니 이 사람을 지금 이 사람들을 찾는 거잖아. 이 청구인들이란 말은 이 헌법재판의 청구인들이니까요. 어쨌든 경찰서장이 누구 잡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어. A라는 애를 잡고 싶어. 범죄 혐의가 있어. 얘를 잡으려면 위치 추적만 하면 되잖아. 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갖다가 요양급여 정보를 제공받았어. 이거 뭐야? 완전 개인정보 아니야? 얘 개인정보인데 지금 사건과 관련도 없는 거를 갖다가 지금 제공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위헌이죠.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신체의 자유돼요. 신체의 자유는요,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영역이니까요. 보십시오. 자, 그래서 신체의 자유는 다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나와서 판례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또 헌법 12조가 있는데 여기 12조의 조문은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2조, 뭐 13조까지는 헌법 조문도 좀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번 보시면 관광기능 개발기금 관리 운영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관에 의해서 채용된 민간 전문가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을 의지하는, 이걸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아니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뭐냐? 자, 우리 형법상 뇌물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뇌물죄는 다 아시잖아요. 뇌물죄 요건은 겁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요건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혹은 돈을 받기로 약속하면 성립하는 게 바로 뇌물죄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공무원, 여러분 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공무원이죠. 여러분 합격하시면 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공적인 일을 하긴 하는데 장관에서 채용돼서 저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사실상 공무를 해서 아주 유사하거든요. 공무원과 유사한 저런 전문가, 민간 전문가들. 유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뇌물죄로 의제를 해서 처벌을 시키자라는 거. 요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이 사람들도 신분만 명확하게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아니지 실제로 그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무원을 의지해서 뇌물죄 처벌하는 거는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요것과 관련된 개별법에서 이런 조항이 반드시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뭐 공기업들 있죠. 거기서도 보면 거기서 돈을 받고 이러면
공무원에 의지해서 뇌물죄로 처벌한다라는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것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이게 합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역시 합헌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미성년자 보호법 해당 조항 중에 잔인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거 필요 없고, 잔인성,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여러분, 잔인하다는 걸 딱 듣고 바로 이게 어느 정도 범죄다라고 짐작이 되나요? 전혀 안 되죠. 뭐 소찬이의 티얼스의 잔인한 여자라 날 욕하지 마. 그것도 잔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범죄인가요? 아니, 내가 찾다고 그 잔인할 수는 있지만, 근데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형사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쓰면 다 위헌입니다. 잔인성,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이거 뭐야? 이것만 봤을 때는 떠오르지 않잖아요.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당연히 위배되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잔인성,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이 표현 아주 모호하다. 자, 3번을 보시면 군인 아닌 자가 유사 군복을 착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 군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사 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이건 합헌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이게 군인 아닌 자가 유사 군복을 착용해서 군복을 딱 입고 뭔가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사람들은 군인이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 군복의 착용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금지해야 되겠죠. 그런 공익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다 군복 입고 다니면 실제로 군인의 신분은 굉장히 특수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금지할 수 있는 건 합리적인데 이거 역시 판매하는 거? 아니, 착용을 금지하면 판매도 막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합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고요. 4번 DNA 법이네요. DNA. 수지 비용은 수용인들에게 압박으로 인한 범죄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벌 성격이 지니지만 핵심은 이거죠. 처벌적인 효과는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은 우리 헌법 제13조 1항에 나와 있는데 형사 소급 금지죠. 이거는 소급 금지. 소급이란 말은 앞서 돌아가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형벌 관련된 거예요. 형벌은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형벌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요, 바로 DNA 정보를 수집하는 거. DNA 정보를 수집하는 게 형벌인가? DNA 정보 수집하는 게 그 사람한테 징역 가는 거랑 같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보안처분이고 이거는 형벌의 성격이 아니라 보안처분 성격이기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소급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큰 거죠. 자, 일단 넘어가시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문제들이 보면. 자, 9번 행복추구권이 나왔네요. 행복추구권도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1번 A급 판례입니다. 왜 A급 판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으로 어떤 혐의자야, 아직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스스로 나 법 위반했어요 라고 강제를 하는 법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거 위헌입니다. 아니,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부분.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직 혐의만 맡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야, 너 이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탁 내리면 걔는 무조건 나는 죄도 안 저질렀는데 나는 법을 위반했어요 라고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위헌인 건 알겠는데 과연 뭐 때문에 위헌인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 추정권 이것 때문에 당연히 위헌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반되죠. 무죄 추정이라는 거는 형사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애매하니까 무죄로 추정해 주자는 그런 원칙인데, 아니 지금 혐의자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한테 나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고 강제하는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반이죠. 명예권도 당연히 위반이고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위반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닙니다. 고래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 앞에 거 세 개 때문에 위헌이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틀린 거네요. 이게 양심의 영역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요 판례에서.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이거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건 양심을 건드는 영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영역인데 요거는 그렇게 사실을 그냥 공표하는 거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 자체를 공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심을 건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경찰 시험에서 이거 첫 번째 기출에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정답은 1번이고요. 1번 틀렸습니다. 자, 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규정한 이 조항은 공문서에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한국중국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거네요. 일반 국민, 자, 공문서라는 건 공공기관이 만든 문서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사인에 공공기관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서의 주인이잖아요. 문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문서 만든 사람이 공공기관일 때 이 서류를 공문서라고 하는데, 이 밑에 보시면 일반 국민들이 제출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서 뭐 어디 관공서에 가서 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성 주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출용이죠. 그런데 이 한글을 전용으로 규정하는 게 여기는 한글 전용인데 여기는 규정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행복추구권 위반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위헌이 아니죠. 다르니까요. 자, 3번 보시면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거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시켜버리는 요거는요 위헌입니다. 일반 행동 자유를 침해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상합니다. 조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레저 기구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와, 이걸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 면허, 아니 물론 간혹 이 기구를 이용해서 범죄를 하면 그 조종 면허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긴 있겠지만, 아니 뭐 이걸 이용한, 너무나 광범위한 거잖아요. 이걸 이용한 범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조종 면허까지 굳이 꼭 반드시 취소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까? 좀 과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입니다. 위헌이에요. 3번 보시면 청구인의 공적인 인물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 이거는 사회상규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청구인에게 모욕 협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럼 피청구인이 누구겠어요? 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검사겠죠. 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 행복적으로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보통 과거에는 헌법재판에 이런 기소유예 처분인 경우에 검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들 헌법재판을 했습니다. 그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그거예요. 청구인이 공적인 인물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했어요. 어떤 사람이 공적인 인물, 저 정치인이라고 해봅시다. 정치인 A를 비판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야, 걔 뭐 XX였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정당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판단해서 정당에 해당되니까 뭐 기소유예 이렇게 하면 어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판단도 안 하고 바로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거. 요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위헌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좀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국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받을 권리죠. 11번 보시면, 자, 교육받을 권리. 자, 초중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며 법적 의무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건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은 교수랑은 또 달라요. 대학 교수는 굉장히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어떤 발언을 해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초중고 교사는 공무원이기도 하고 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 방식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뭔가 자기 의견도 얘기해서 또 안 되고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요거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애들을 가르치고 평가한다는 법적인 부담, 제약을 당연히 받겠죠. 생활기록부에 어떤 걸 적을 때 여러 가지 룰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이 있고요. 요걸 위반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 좀 다소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권 제한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어쨌든 여러분 초중고 교사에 관한 이슈가 나오면 약간 기본권 제한이 좀 더
많이 되는구나. 혹은 뭐 많은 규제가 받는구나.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예단을 좀 가지시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급식 활동이죠. 급식, 학교의 급식. 자, 의무교육에 있어서 이런 과정이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형 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 무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거. 요거는 일배가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 급식에 관한 경비를 거의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를 학부모를 부담으로 해서 하는 거. 그래서 학부모들이 반발한 거야. 아니, 왜 무상으로 다 공짜로 다 해줘야지 우리가 왜 돈을 내게 하느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을 청구했는데, 요거는 결국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급식이 중요한 거죠. 급식이 급식도 교육과정입니다. 급식도 교육과정이고, 여기 급식도 이것까지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핵심적인 항목에 그런데 교육과정이긴 한데, 요게 표현된 경비 같은 것들은 사실은 물론 이제 국가가 100% 다 해주면 좋지만, 여건상 우리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국가가 100%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되는 한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요거는 합헌이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요 판례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결론만 알면 되는 판례고요. 3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론만 알면 바로 되는 건데요. 교육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어떤 교육제도나 시설을 제공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아니,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나 서울대 보내줘 라고 하면 국가가 받아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싶어, 이런 거, 아니면 서울대 같은 시설을 만들어줘, 이런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정한 거는. 그래서 대학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대학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게 하는 거, 이건 합헌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졸업한 대학 도서관에 가서 제가 못 빌려요. 저도 돈을 내고 무슨 졸업생 뭐 해야지만 돈을 빌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합헌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학문에 어쨌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고, 만약에 정말 가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판례는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 때 현재 이 제도가 있나? 라고 보고 있으면 합헌인 거야. 없으면 위헌인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자, 4번.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전형에 대해서 요걸 제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위해 인적 부분 제가 받을 수 당연히 있겠지. 아니, 아무리 대학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대학이 마음껏 뽑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국가가 입시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떤 제약들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지문이고요. 자, 넘어가시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넘어가시죠. 통치구조니까. 법원도 통치구조입니다. 헌법 개정이요. 이거는 제가 장담은 안 되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나와요. 자, 헌법 개정 나오면은 표부터 떠오르려고 그랬죠. 이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긴 하지만 조금만 더 하시면, 헌법 개정은요,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안을 했으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알려야죠, 국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나서는 국회 의결을 해야 되고요. 하고 나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국민투표를 하고 나서는 공포를 해야겠죠. 5단계 그냥 떠올리셔야 돼요. 되고요. 제안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합니다. 아시죠? 공고는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고요. 20일 이상 합니다. 20일 이상 공고. 의견은 국회 가는 거죠. 국회 가는데 제적 3분의 2가. 제적 3분의 2야. 출석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의원 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출석은 얘네보다 더 많이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주 까다로운 요건이에요. 제적 3분의 2고요. 이거는 공고된 이로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는 의결이 있으면 30일 이내 하고요. 중요한 거는 과입니다. 이거야. 출석 과반수 플러스 투표 과반수. 두 가지가, 과반수 두 개가 필요해요. 공포는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그럼 확정은 언제 되냐? 국민투표가 있는 때, 국민투표가 딱 투표에서 이때 확정되는 거예요. 이때 확정이 딱 됩니다. 이때. 그래서 헌법 개정은 이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헷갈리는 건 숫자지. 2, 6, 3,
263, 263, 263 이렇게 오시면 쉬워요. 기억. 공고된 날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이, 틀렸네. 20일이네. 틀렸네. 국회 의결은 에이, 틀렸네요. 제적이죠, 제적.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여기 나오면 다 제적이에요. 제적. 자,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권으로 표결한다.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국회에서 중요한 결정은 기명으로 합니다. 역사의 책임을 지게 하는 거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헌법 개정했는데 국회의원 누구누구 이름이 다 들어가요. 찬성했던 사람들. 이게 역사적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헌법 개정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리은은 맞는 거고요. 디귿. 의결안 후 60일 내 국민투표, 국민투표 30일 아니야? 아유, 뭐야, 틀렸네요. 263만 알아도 그냥 끝나네요. 틀렸고요. 투표 부처 국민선거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뒤에 거 맞았지만 앞에 60일에 틀렸습니다. 이를 보시면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다 공고를 하여, 그래. 공고 20일. 263, 20일이죠? 맞습니다. 리을이네요. 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요 표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반복하시면 당연히 보자마자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이건 정말 요거는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 한 20초 컷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쨌든 그 전에 여기 떠올라야 된다는 거 요건 아셔야 되고요. 263입니다. 263.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 이렇게 반복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263 다시 한번 263이에요. 263. 자, 넘어가시고. 자, 군사제도 및 군인의 기본권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보시죠. 이것도 우리 범위입니다. 자, 1번 보시면 헌법 10조 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 110조죠. 110조 1항에 따라서 군사법원을 들 수 있지만 이라고 했는데, 특별법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특별법원. 이게 원래 우리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앞에서만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관이 아닌 사람한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특별법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재판을 많이 해서 많이 가보면 군재판에서는 군대 내에서 군인 신분인 사람은 군재판 받거든요. 그래서 보면 재판장이 있고 옆에 양쪽에 판사들 이렇게 재판관들이 3명 있는데요. 이분이 군대에서 짬밥이 많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무관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은 위헌이잖아. 따져보면. 법관이야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아니야? 한데 군대 특수사정을 아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법원이라고 헌법 110조에서 특별법원이라고 군사법원을 이렇게 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법원의 의미입니다. 자,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하면서 군사재판 특성을 고려해서 요거를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이거 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틀렸죠. 아니, 특수하잖아. 군사법원 다르다고 해서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줬는데 아니 법률로 요거 하면서 특성 고려해야지. 그리고 요거는 이 자격을 달리 정해야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판관의 자격을 한 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예외가 있네요. 그래서 허용이 됩니다. 되니까 지금 군재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저는 가면 꼭 항상 재판관님이 선고할 때 놀랐는데 징역 몇 년 막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그런 태도를 보이면 군인정신 위반에 막 훈계를 하더라고요. 막 혼도 내고. 그래서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야. 저 일반 법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군재판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좀 시원한 건 있었어요. 잘못했는데 훈계까지 막 하니까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간단하게 보시죠. 병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서 영창 이런 데 보내는 거야. 영창 처분. 여러분들 영창 당연히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인신의 자유 제한을 덜하면서 병의 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징계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치매의 최소성이 어긋난다고 했네요. 병에 대한 징계 처분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징계 처분으로 인해서 이게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창을 간다는 얘기는 우리 감옥 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감옥 가는 거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넷플릭스 DP 보시나요? 저도 봤는데 거기 영창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어쨌든 이게 우리 현실 세계 거의 군 세계지만 현실 세계로 나오면 감옥과 같은 거예요. 감옥에 누가 가요?
아니 죄를 짓고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완전 이제 죄를 딱 확정됐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징계처벌은 여러분 복무규정 뭐 이런 거 위반, 야 너 행실 좀 안 좋아 이러면 징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도 영창처분을 보내는 거,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 재판에서 군 재판이 그 형사 재판에서 뭐 필요성 때문에 영창을 보내는 건 당연히 합리적이지만 징계는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징계 가지고 바로 영창을 보내는 거, 요거는 위헌이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신체 저해 나온 판례인데요. 여기 나왔네요. 자, 아무튼 3번 보시면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까지 예외 없이 금주임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 아이고,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육사라든지 해군사관학교, 요 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 요구하는 거. 아니, 그러면 집에 가서 부모님 술 한 잔 받을 수 있잖아. 술 한 잔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야, 너 처벌할 거야, 너 징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외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표현 나오면 거의 위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 없이 뭐 했다. 예외 없이 예외를 만들어주지 않고 뭐 했다라는 게 위헌의 냄새가 펄펄 나는 겁니다. 자, 4번 국군 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요. 군령, 군정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영은 명령이고요. 정은 정치죠. 자, 이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 국정을 위해서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 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 작용을 군정이란 요거 양명 작용을 말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맞추라고 낸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요거 몰라서 이게 군대와 관련 없이 없는 분들은 이거 보면 뭐지 하면서 모르면서 막 세무치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정말 이런 식으로 이런 지식을 묻지는 않거든요. 이런 건 나면 웬만하면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명확하게 틀린 게 있잖아요. 명확하게 이번에 나 정답이에요 하는 게 있으니까 문제 풀 때 너무 이런 거 가지고 두 개만 고민하고 이러지 마세요. 명확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제끼십시오. 자,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권한적인 심판 넘어가고요. 국정감사 넘어가고 정당해산 심판 넘어가고 문화국가 원리 하겠습니다. 자, 문화국가 원리는 우리 헌법의 어디 파트냐? 헌법에서 헌법 총론과 기본권이 우리 범위인데 헌법 총론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원리 중에 문화국가 원리라는 게 있어요.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옳은 것이에요. 저는 항상 시험 풀 때 이런 거 맨날 헷갈려서 틀린 적이 있는데 옳은 것이에요. 옳은 거. 자, 그럼 1번 보시죠.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문화예술계 정부 지원 산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 취급한 거. 뭐야?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차별 취급해? 아니 뭐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헌이겠지. 이거 위헌이잖아. 문화국가 원리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위헌이라는 얘기죠. 위헌이야. 맞는 겁니다. 이미 나왔잖아. 아니 정치적 견해로 차별 취급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정치적 견해 맞으면 지원을 하고 정치적 견해 틀리면 지원 안 해?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인데 정부가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예전에 이런 사건들이 비슷한 게 많았습니다. 예전에 문화계에선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 정권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그때 문제됐던 그 사건 같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9차 개정법에서 문화부 헌법기호를 처음 채택하였으며 근데 과제들 책임도 하셔야 된다라고 했고 여러분 어쨌든 2, 3, 4번 다 틀린 건데 이 헌정사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아마 헌정사 문제가 따로 한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섹터로 나올 수 있으면 이 헌정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앞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좀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헌정사 파트가 나오면 한 번에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거기는 일단 넘어가서 일단 공부를 하면서 그때 기본권마다 뭐 행복추구권 나오면 5공학 헌법 있잖아요. 8차 50 써놓고 이런 식으로 그때 개별 기본권에서 하나씩 써놓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이 19번 같은 경우는 1번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몇 차에 들어왔다? 막 이런 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거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 뭐 헌법 뭐 소양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반칙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마지막 타임쯤에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낄
이런 것들 있죠. 선정사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정리를 하면 그것만 보시면 아마 다 이해될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3번 보시면 국가 문화 육성의 대상은요, 다야. 모든 문화야. 모든 문화. 결론. 엘리트 문화도 포함. 서민 문화, 대중문화 다 포함해요. 마치 엘리트 문화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제외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문화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 보시면 국가와 문화 형성에 대해서 일을 선호하거나 위반하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죠. 불편부당. 불편부당이 뭐냐? 어느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어느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그래야지. 문화인데. 문화를 지원하는데 뭐 어느 편만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종교는 들고 어떤 종교는 안 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불편부당의 원칙은 국가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좀 빨리 할게요. 자, 공무단위권이네요. 공무단위권은 시험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될 거기 때문에. 공무단위권은 뭐냐? 공무단위권은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공무단위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대통령 선거를 나간다는 거, 그거 공무단위권이에요. 자,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자, 첫 번째 보시면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따로 많은 걸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2개 있습니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시,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 사람이라서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해당 조항은 지금 그러면 4년 갖춘 사람이 난 나가고 싶었어. 교육위원회. 그런데 못 나가게 해. 나 공무단위권 침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헌이에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5년 이상 요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5년은 갖춰야 그래도 이 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거니까. 자, 2번.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그렇지. 공직 취임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포함되고요.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권한 부당한 정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보호 영역이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 행정 5급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경력 채용 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 요건으로 했네. 그런데 그럼 변호사 자격 등록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5급?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5급의 경력 채용이 될 수가 있네요.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가졌는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 아직 폐업 신고하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자격은 있는데 아직 업무를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가 자격 등록하면 되지. 돈 내면 됩니다. 이거 저는 서울회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에 돈 내면 돼요. 근데 자기가 등록을 안 해놓고 뭐 이거 뭐야. 그렇죠? 그래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요거 보면 성폭력 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한테 교원 임명될 수 없게 하는 거. 이게 위헌인가? 공무단위권 침해인가라고 했는데 이거 과도해 보이나요? 과도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어떤 범죄든 형이 확정되면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어떤 범죄든 간이라고 했으면 위헌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벌금 100만 원이야. 벌금 100만 원이면 되게 사소한 겁니다. 되게 사소한 거예요. 물론 성범죄 사소한 건 없지만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형 기준이 굉장히 낮게 책정된 거랍니다. 된 거예요. 이런 경우 그 100만 원?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벌금 100만 원이면 떠오르는 거 보니까 보통 이런 카메라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 정말 우연치 않게 뭔가 좀 찍히고 정말 한 장 찍고 뭐 이런 양형이 다 고려됐을 때 벌금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카찰죄잖아. 카찰죄 이거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벌금 100만 원이라는 어쨌든 한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좀 그래도 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면 교원으로 임명되는 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합헌이다. 이게 결론이네요. 합헌이다. 결론입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신뢰 보호의 원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신뢰 보호의 원칙은 어느 파트인가요? 헌법 총론의 법치주의 국가 원리에 그 다음에 소급
소급입법 파트에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이 나오고 부진정소급입법에서 위헌 판단의 기준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자, 1번 보시면 조세에 관한 법규. 아, 조세요? 조세? 조세는 세금 걷는 거잖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조세에 관한 법규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 의무자로서는 국법의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했다든지 하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건 이거야.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법 여러분은 딱 떠오르면 아시나요? 형법은 알지 여러분. 형법은 알아요.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징역 몇 년 이상 취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알잖아. 이거 잘못됐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법을 명확하게 아는 것도 있지만 조세법 아나요, 여러분? 세법? 저도 몰라요. 저도 매년 바뀝니다. 매년 개정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세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사회환경이나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해 필요성에 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변경된 새로운 질서, 기존 질서 사이에서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너무나 당연한 지문이네요. 3번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에 국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이 신뢰가 있었어요. 예전 국법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게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고 또 공익적 목적이 또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딱 여기만 보면 뭔가 뭐 느껴오는 게 없지 않나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입니다. 진정소급입법은 뭔지 아시죠? 새로운 법이 딱 생겨서 이미 완료된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소급입법인데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금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미 일이 다 벌어졌는데 나중에 그 입법을 해가지고 과거의 걸 처벌한다? 이거는 법치주의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가 있을 경우, 이 정도 예외가 있을 때는 이런 정당화 될 수 있다면 허용이 되고 이렇게까지 정당화될 수 없으면 허용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에 반사적으로 불이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면 이거 뭐야? 국가가 이렇게 해라고 신뢰를 막 준 겁니다. 그래서 줬으면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돼야지. 그런데 그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이 우선된다 볼 수 여지는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아니, 일단 여기 키워드예요.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개인의 신뢰보호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걸 믿고 했으니까 개인의 신뢰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맨 마지막 문제네요.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겁니다. 요즘에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영역입니다. 자, 일단은 보시죠. 이거 지우고. 자, 옳은 것은이네요. 옳은 것. 1번 보시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녹취는, 공판이 뭐라고 했어요? 공개재판. 그냥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 과정에서. 녹취는 허용이 될까? 녹취? 공판정에서 뭐 재판하는데 녹취가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아요. 자, 왜겠어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내밀한 영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갔던 재판도 성범죄였어요. 성범죄에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방청소에 와가지고 녹음을 해.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의 엄청난 침해죠. 자, 그런 취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녹취는 진술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수반하지, 당연히. 그리고 신체적 진심 발견 등 다른 것 충돌 개연성도 있고, 녹취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보기 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제한하면 타당하다. 이렇게 어려운 말 썼지만 결국 녹취는 원칙적으로는 제한합니다. 네. 자, 2번 보시면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보시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안전띠를 매는 거. 이건 사생활인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영역인가? 관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거 합헌입니다. 합헌이에요. 자, 이걸 주장한 거예요. 아니, 운전할 때 이거 매는 거, 자석 안전띠 매는 거, 이건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국가가 제한하지 마. 그래서 안전띠 안 매는 거를 단속하지 마라고 헌법 소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띠 안 매면 벌금 내죠. 과태료 내잖아요. 요거
그래서 현재 있으니까요. 요거는 틀린 질문, 합헌입니다. 3번 17조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뭐 18조 통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 정보는 내가 결정한다. 이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요. 아까도 언급한 것 같은데 개인의 신체, 개인의 사회적 신분 같은 이런 거 사적 영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일체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질문. 그때 아까도 비슷한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사생활, 개인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개인정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한 것도 개인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적 영역에 국한된 사항이라는 표현이 틀렸네요. 좀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이거는. 네. 어쨌든 공개된 영역에서 내가 발언한 것도 내 개인정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4번 지문요, 지문은요,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지 뭐. 이거 개인정보죠, 당연히. 지문으로 내가 특정되잖아요. 당연히 개인정보인데 여기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이미.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합니다. 제한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지문 정도 갖는 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제한은 하는데 침해는 아니라고 해서 합헌은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지문을 따잖아요. 지문 따고 이거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있긴 있죠. 이거는 합헌이긴 하지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질문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기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